나의 이름은 소은, 22살,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전라남도 나주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곳은 밤이 되면 도시보다 마을에 더 가까워진다. TV 소리, 오래된 벽을 타고 올라오는 배관의 진동, 그리고 기차 소리. 우리 집은 철길 옆에 있어 저녁마다 기차가 지나갈 때면 창문이 살짝 흔들린다. 이상하게도 그 떨림은 나에게 위안이 된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듯 말하는 것 같다. 너 혼자가 아니야. 아빠는 정우씨. 52. 키가 크고 어깨는 살짝 구부정하다. 항상 기름 냄새와 전통 트리플 오드콜론 냄새가 섞여 있다. 엄마는 지현씨, 48. 따뜻한 사람이지만 화가 나면 날카롭다. 두 분 사이는 평범하다. 같이 있지만 어느새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매주 토요일, 엄마는 아빠와 작은 소주잔을 부엌에서 꺼낸다. 둘 다 편한 플리스를 입고 90년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내 방에서 조용히 그 소리를 듣는다. 빈 티셔츠에 올 양말, 핸드폰을 들고 침대에 누운 채. 그날 저녁, 나는 평소와 달랐다. 깊은 자두빛 벨벳 원피스를 입었다. 어깨 라인이 드러나고 머리는 두 개의 따은 머리로 정갈이 묶었다. 어린 시절을 연상시키지만 그때와는 다른 의미였다. 입술엔 딸기향 립밤을 발랐다. 어둠 속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부엌에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와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갑자기 조용해졌다. 엄마는 잘 자, 라는 말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불을 끌까 하다가 머리맡에 걸린 조명만 켠 채 침대에 등을 묻고 가만히 누웠다. 그때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아빠였다. 흰 러닝셔츠에 회색 트레이닝 바지.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고 눈은 반쯤 감긴 채. 지현아. 앉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술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매트리스가 그의 무게에 눌려 들어갔다. 손은 이불 가까이에 놓였고 나는 그 손등이 닿을 듯 말 듯한 느낌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용히 있어도 너랑 있으면 다 알아들어. 그는 중얼거렸다. 아빠는 그가 지현, 엄마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이 일어났다. 아침이 되자 그는 없었다. 침대는 따뜻했고 방은 어제와 같았지만 나는 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헐렁한 티셔츠를 입지 않았다. 대신 얇은 목폴라와 길게 내려오는 플리츠 스커트,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짙은 니삭스를 즐겨 입었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딸이라는 껍질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내 방을 피해 다녔다. 하지만 내가 화장실에서 머리를 말릴 때 그는 지나치다가 잠시 멈췄다. 부엌에서 내가 얇은 니트에 브라 없이 움직일 때 그는 시선을 피하면서도 한 번은 바라봤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무 예고도 없이 내 방 문을 열었다. 나는 밝은 크림색 맨투맨에 귀여운 리본이 달린 파자마 팬츠를 입고 있었다. 바닥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그는 다가와 옆에 앉았다. 무릎이 살짝 닿았다. 아직도 이거 하네. 그는 놀란 듯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쁘게 잘 나온다. 그는 내 눈을 피하면서 속삭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거 하니까 생각이 덜 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나는 반대야.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져. 침묵. 그는 내 발끝을 바라보았다. 나는 맨발이었고 발톱은 은은한 살구빛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에 나는 부끄러움보다 오히려 따스함을 느꼈다. 소은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날 밤. 나는 너가 지현이 아니란 걸 아침에 알았어. 그런데도 떠나지 못했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망가진 듯하면서도 진실만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뭐야? 나는 속삭였다. 그는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말 대신 그를 인정한 손길이었다. 그날 이후 아빠는 예전과 달라졌다. 아빠가 아닌 정우 씨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어리게 보지 않았다. 내 방을 피하던 걸 멈췄고 대신 지나갈 때마다 문틈에 시선을 머물렀다. 내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릴 때 그 시선은 등을 타고 흘렀다. 나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면서 더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다. 얇고 고급스러운 원단의 셔츠, 은은한 광택이 도는 긴 플리츠 스커트. 스타킹 대신 얇은 니삭스를 신고 발끝엔 작게 단추가 달린 실내화를 신었다. 한복의 섬세한 디테일이 섞인 현대적인 디자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엄마는 친구의 결혼 준비로 서울에 갔다. 당연히 하룻밤은 자고 올 분위기였다. 나는 일부러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정우 씨도 말이 없었다. 저녁 무렵 나는 조용히 식사를 준비했다. 미역국에 두부전, 그리고 고구마로 만든 작은 디저트. 식탁에는 하얀 보자기 아래 촛불 하나를 놓았다. 그 옆에는 소형 향로에서 백단향이 은은하게 피어났다. 정우 씨는 늦게 들어왔다. 문 열리는 소리에 나는 조용히 부엌 쪽으로 향했다. 그는 문 앞에서 나를 보고 잠시 멈췄다. 나는 오늘 특별히 얇은 진녹색 셔츠 원피스를 입었다. 목까지 단추를 잠갔지만 소매는 반쯤 걷어 올렸고 허리는 살짝 조이는 디자인이었다. 발에는 아무것도 신지 않았다. 식사할래요? 응. 짧은 대답.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식탁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걸음엔 망설임이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지 않았다. 마주보고 앉았다. 밥을 먹는 내내 그는 조용했고 나도 말을 아꼈다.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요즘 너를 보면 이상해. 어떤 점이요? 그냥 이상하게 따뜻해지고 이상하게 무거워.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물컵을 들었다. 그는 내 손목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얇은 셔츠 사이로 비치는 내 손목의 푸른 정맥. 예전엔 몰랐어. 내가 이렇게 여자라는 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이 내 뒷모습에 닿는 걸 느꼈다.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섰을 때 그는 일어나 있었다. 우리는 부엌 한가운데 마주섰다. 나는 너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럼 상처되지 않게 있어줘요. 그 순간 그는 내 뺨에 손을 댔다.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 그의 눈엔 떨림이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는 나를 안지 않았다. 다만 이마를 내 어깨에 기대었다. 우리는 그대로 몇 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전혀 야하지 않았다. 다만 깊고 오래된 외로움 같은 것. 이러면 안 되는데. 그가 속삭였다. 근데 그만두는 게 더 무서워. 나는 팔을 올려 그의 등을 감쌌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럼 무서워하지 말아요. 나도 무서우니까.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달라졌다.
식탁의 의자 각도, 냉장고에 붙은 메모들, 엄마가 다녀간 흔적들조차. 그러나 정우 씨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딸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 역시 아빠를 부르는 목소리에서 존칭을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니, 정우 씨.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그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등이 내 손끝에 살짝 닿았고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커피 향에 기대었다. 나는 요즘 야른 슬립 드레스를 즐겨 입었다. 밖에서는 당연히 겉옷을 더 입었지만 집에서는 조용한 한복 느낌의 실크 원단이 몸을 따라 부드럽게 흘렀다. 오늘은 연한 자주색이었다. 뒷부분은 살짝 파여 있었고 속옷 대신 얇은 이너웨어 하나. 발끝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었고 그는 무심한 듯 TV를 보았다. 하지만 시선은 페이지를 넘기는 내 손톱과 무릎 사이를 오갔다. 너 요즘 글도 쓰니? 조금요. 일기처럼. 그 일기.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그건 너무 솔직해서요.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심장이 덜컥했다. 그는 내 방 앞에서 멈췄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나는 안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조명은 따뜻한 간접등 하나. 들어가도 될까? 네. 그는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나는 침대 위, 무릎을 안고 앉은 자세. 그는 방 안의 작은 의자에 앉았다. 우리 사이엔 몇 발자국밖에 없었지만 공기는 너무 조용해서 발소리마저 울릴 듯했다. 나 아직도 헷갈려. 내가 내 딸이라는 게 현실 같지가 않아. 나는 지금 누구인가요? 여자.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 나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끝자락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 얹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우리 잠깐만 현실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한 줄기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에 내 머리카락이 날리고 정우 씨는 손을 뻗어 조심스레 내 귀 옆 머리칼을 정리했다. 그 손길이 내 목을 살짝 스쳤다. 몸에 전기가 흐른 듯. 나는 눈을 감았다. 그는 내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저 오래된 약속처럼. 그 이상은 없었다. 다만 그 입맞춤은 오래 남아 밤새도록 이마에 온기가 남았다. 엄마는 잠시 고향인 전주에 다녀오신다며 이틀 집을 비우기로 했다. 나는 겉으로 무덤덤한 척했지만 속은 분주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좋아하는 입차를 꺼내고 침대 시트를 새하얀 것으로 갈았다. 나는 긴 시간을 준비했다. 그를 위한 건 아니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 그와 마주할 준비된 나가 되고 싶었다. 밤이 되었다. 나는 연한 베이지 색의 실크 셋업을 입었다. 상의는 단정한 차이나 칼라 셔츠였지만 얇은 원단 사이로 실루엣이 은은히 드러났다. 하의는 발목 위로 내려오는 와이드 팬츠. 속옷은 착용하지 않았다. 발끝에는 오래된 흰버섯 모양의 덧신, 전통과 모던이 섞인 나만의 작은 반항. 그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소은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긴 듯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방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 방은 오늘은 엄마 거니까요.
그는 말없이 내 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창가에 놓인 쿠션 위에 앉아 있었다. 방엔 간접등 하나. 벽엔 천천히 흔들리는 그림자들. 너, 오늘 많이 예쁘다. 그런 말, 아버지가 딸에게 해도 돼요? 오늘은 그냥 정우 씨면 안 되겠니?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러면 나도 소은이 아니라 그냥 여자예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앉았다. 우리 사이엔 손 하나 닿을 정도의 거리. 그는 내 발끝을 바라보았다. 야은 덧신 너머로 발가락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시선을 느끼며 나는 조용히 한쪽을 벗었다. 그는 손을 뻗어 내 발등을 가볍게 만졌다. 이런 발, 왜 이제서야 보게 된 걸까?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등 위에 내 발을 살짝 얹었다. 그는 그 자세 그대로 고개를 숙여 발등에 입술을 댔다. 숨소리만이 들리는 방 안에서 그 순간은 오직 우리 둘만의 것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다는 것도 알아요. 나는 대답했다. 그는 나를 끌어안지 않았다. 다만 무릎 위에 내 손을 올리고 이마를 맞댔다.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돼. 나는 그의 뺨에 손을 얹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우린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다. 어떤 경계를 넘지 않고 그러나 더 깊은 안으로 걸어갔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피하면서도 찾았다. 정우 씨는 내가 있는 방 앞을 자주 지나갔고 나는 그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주 외출했고 때로는 며칠씩 시댁이나 친구 집에 다녀왔다. 그 빈틈은 우리를 위한 공간이 되었다. 작고 조용한, 그러나 전부였던 공간. 어느 저녁, 나는 야은 한복 스타일의 가운을 입고 있었다. 하늘빛 저고리에 깊은 밤색 치마. 속은 비어 있었고, 야은 저고리 아래에서 살결이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바닥에 앉아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고, 창 밖으로는 늦가을의 바람이 지나갔다. 문이 열렸다. 정우 씨였다. 말없이 들어와 내 앞에 앉았다. 오늘 마지막일지도 몰라. 나는 멈칫했다. 왜요?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 장기 출장. 아니, 거의 전근이야.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고 그의 앞에 바짝 다가앉았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럴지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이 마치 처음 만지는 것처럼 내 손등을 더듬었다. 내 앞에서는 누구로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당신이면 돼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숨결이 닿고 이마가 마주했고 눈을 감은 채 우리는 경계 없는 순간을 나누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에게 몸을 맡겼다. 아무것도 벗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 있었다. 마음, 두려움, 고백, 그리고 그날 밤의 체온. 우리는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웠다. 긴 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느끼며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 듯했다. 그가 새벽에 일어났다. 나는 자는 척했다. 그가 내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소은아, 넌 나를 살게 해줬다.
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곁에 있을 수 없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 그는 떠났다. 그날 아침, 나는 그의 방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손수건 하나와 편지 한 장. 그리고 우리 둘이 웃고 있는 오래된 가족 사진. 넌 내 경계였고, 내 유일한 빛이었다. 내가 있었기에 나는 인간이 될 수 있었다. 더는 곁에 있을 수 없지만, 언제나 너를 향해 살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매일 머리를 단정히 빗고, 작은 귀걸이를 달고, 단아한 옷을 입고, 하얀 덧신을 신는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에 없지만, 이 방엔 여전히 그가 있다. 창문을 열면, 바람에 섞여 그의 향이 스친다. 나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그가 다시 문을 열 날을 기다린다. 그리고 오늘 현관에서 낯선 신발 소리가 들렸다.